자, 피곤하실 텐데. 자, 거기, 로이는 거기부터 한번 봅시다. 207페이지. 페이지 207페이지. 자, 로이는 강제력 행사 방법과 강제력의 적용 영역차에 따라 정책을 4가지 A에서 D로 유형화하고 정책 유형별 특징 과사를 제시하였다. A는 어떤 겁니까? 개별적이고 간접적이면 분배, B는 구성, C는 규제, D는 재분배. 그러면 뭐 1번부터 쭉 해도 되겠고, A에서는 정책 내용이 세부 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배 정책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쌤? 대표적으로 항만 또는 사회 간접 자본인 SOC 사업만 봐도 우리가 세부 사업으로 분배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B는 구성정책은 선거구 조정, 정부 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맞고, C에는 규제정책에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맞죠? 그 다음 D에서는 재분배 정책에서는 지방적 수준에서 분산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아까 어떤 거? 엘리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집권적인 정책 결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엘리트라고 그랬습니까? 정상연합. 그쵸? 그래서 정상연합이 정책 결정, 정치라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정상연합이 결정하는 것. 정상연합이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엘리트주의라 하고, 이런 것들은 재분배 정책에서 일어난다. 그쵸? 자, 그 다음 로이의 정책 유형의 분리에 따르면 그냥 똑같으니까, 기업 분배 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 등이 권리나 이익 또는 재화나 공공 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이다. 맞죠? 우리가 보조금 같은 거 주는 거, 보조금 개인한테 줄 수도 있고 기업체에 줄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 받았죠. 그러니까 이 보조금, 물론 자영업자들도 보조금 받았을 거고 우리도 받았죠. 이런 것들은 분배 정책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니은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즉 니은은 구성 정책입니다.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 배분은 큰 영향이 없다고 그랬죠. 대내적으로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게임의 법칙 맞죠? 아까 무슨 게임? 권총 게임. 권위적이고 총체적이라고 그랬죠. 종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디귿 규제정책, 정책 결정 시 정책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이 당사자에 간 제로섬 게임. 맞죠? 제로섬 게임은 규제정책이고, 우리가 넌 제로섬 게임, 넌 제로섬 게임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분배는 그런 것이 서로가 윈윈 게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8번 법률 재분배 정책은 법률의 형태를 취하며 정책의 불응자에게 관료들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지금 거기 재분배 정책은 뭐가 없습니까? 재량권이 없습니다. 자, 누진세율을 쭉 하다가 이 부자는 나하고 친해. 그러니까 뭐 한다? 38%인데 30%로 해준다. 이런 건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9번 로위의 정책 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의 행위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행위 환경에 직접적, 그럼 리을이죠. 재분배 정책 맞습니다. 로위의 정책 유형 중 선거구의 조정, 헌법상 운영 규칙과 관련된 정책은 구성 맞습니다. 로위의 분류에 따른 정책 유형에 관한 예로 분배 정책은 고속도로 건설 좋죠. 로위의 분류에 따른 정책 유형에 관한 예로 재분배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 정책 맞죠? 13. 로위의 분류에 따른 정책 유형에 관한 예로 규제 정책은 식품 위생에 관한 정책이 있다. 맞죠? 로위의 분류에 따라 정책 유형에 관한 예로 구성 정책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자영업자의 금융 지원 정책. 이건 보조금 주는 거니까 무슨 정책? 분배 정책. 그쵸? 분배 정책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자영업자들도 얼마나 손해받느냐에 따라 다 또 세분화해서 나눴고 분할해서 지급해줬죠. 자, 그 다음 15번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선거구 조정 정책, 정부 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국유지 불화 정책 중 로위가 제시한 구성 정책의 사례가 아닌 것은 국유지 불화. 국유지 불화는 무엇에 해당됩니까? 국유지 불화는 뭐 개인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거 아니죠? 간접적 규제이면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정책? 국유지 불화 그러면 일단 뭡니까? 분배. 그쵸? 그 다음 16번부터 로위의 정책 유형 중 분배 정책은 정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자, 분배 정책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17번 로위의 정책 유형 중 분배 정책은 누진소득세와 같이 이데올로기적 기반에서 이데올로기적 기반에서 정책 배분이 일어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분배 정책이라고 그랬죠. 자, 이데올로기. 원래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원래 이데올로기라는 허위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데올로기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이를테면 진보적이냐 또는 보수적이냐 좌파적이냐 우파적이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정부일수록 어떤 정책이 강해요? 재분배 정책을 강하게 시행하려고 하겠죠. 재분배. 그래서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하려고 하겠죠. 우파적인 성격을 가진 정부일수록 그냥 능력에 따라 맡겨주는 정책을 많이 선호하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17번 틀렸고 18번 로위의 정책 유형 중 분배 정책은 로그롤링 포크웨어를 같은 정책 현상이 일어난다 맞고 로위의 정책 유형 중 분배 정책은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개인이나 집단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전부 다 틀렸죠. 직접적 아니죠. 분배 정책은. 그 다음 아까 갈등 수준이 어떻다고 그랬어? 높은 편이 아니라고 그랬죠. 갈등은 분배 정책은 낮다고 그랬습니다. 시외 집단이나 비용 부담 집단이나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등이 낮다고 그랬고. 20번 로그롤링은 의회에서 이권과 관련된 법안을 해당 의원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력을 통과시키거나 특정 이익에 대한 수혜를 대가로 상당히 원하는 정책에 동의해주는 방식 맞고, 반면 포크밸런은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 교부금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그 혜택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는 현상 맞죠? 그 다음 21 이렇게 알몬드와 포엘은 정책을 분배, 규제, 추출, 상징, 알상추 맞죠? 그
그다음 22 로이는 정책 위에 따라 정책 집행 과정이 지금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그랬지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리플라이와 프랭클린 그쵸? 구성 정책에는 정부 기관의 신설, 공무원의 모집, 공무원의 보수 결정 등이 있다. 맞고 리플라이와 프랭클린 정책 유형 중 재분배 정책은 안정적 정책 집행을 위한 루틴화 가능성이 높아서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의 논쟁 강도 또한 높다. 뒤에 이데올로기의 논쟁 강도 또한 높다는 맞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루틴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가 없겠죠. 낮겠죠. 갈등이 없어야 루틴화를 해놓는 거죠. 그렇죠? 갈등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루틴화가 힘들죠. 그 다음 그렇죠. 25번 하죠. 누진과세, 임대주택, 세액공제, 도로건설 등은 재분배정, 지금 뭐가 재분배정책이 아니야, 쌤? 세액공제하고, 그렇죠. 거기 도로건설. 그쵸? 로이의 정책 분류는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통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거 맞죠? 오다 그랬습니다. 옵니다, 이거. 그 밑에가 X입니다. 알몬드와 파웰은 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등은 추출 정책이죠. 조세를 낸다든가 부담금을 내는 것은 추출 정책이라고 그랬죠. 또는 군대에 징집을 한다든가 이건 다 추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7번 오해야 되는데 X로 돼 있어 틀렸고 고치시기 바라고 28번은 X고 29번 로이는 군인 연금에 관한 정책을 분배 아니라 구성 정책이죠. 근데 이것도 틀렸고 30번 로이의 정책 분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영위해졌다. X라고 그랬죠. 왜 X라고 그랬어? 로이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이 유형에 있어서의 가장 큰 약점은 분류가, 그렇죠? 베타적 분류가 안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거에 남녀 이렇게 하든지 10대, 20대, 30대, 40대 그러면 굉장히 베타적으로 딱딱 분류되죠. 그렇죠? 그런데 수도권과 인천 이렇게 분류하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인천에 살면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 겹칠 수 있겠죠. 물론 경기도에서 인천 안 사니까 수도권에 살고 인천은 안 살고 이런 사람들은 수도권, 인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 그러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수도권에 살지만 인천에는 안 사니까 다 분리되죠. 서울 사람도 수도권에 살지만 인천 안 사니까 분류가 되죠. 근데 인천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도 인천 다 되네? 이러면 분류라는 건 배타적이지 않잖아. 그쵸? 분류라는 거 이거 들어가면 저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분류로 나눠놨어.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 그럼 이건 뭣도 돼? 농어민 보면 재분배되고 이쪽에 강조점을 두면 보조금을 준다는 건 분배도 되고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 이걸 구분하기 농어민 보조금 재분배 정책입니까? 분배 정책입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로이의 유형이 상당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이는 어떤 거? 분류의 배타성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같이 그래서 로이의 정책 분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영해진 게 아니라 애매해져 버렸죠. 그렇죠? 자, 이때 쌤 조작적 정의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이런 걸 조작 측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작 측정인 정의가 뭡니까?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 내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조작 측정이다.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 내리는 거.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민주적인 회사일수록 또는 민주적인 국가일수록 회사의 생산성이 높다. 이거 연구하려고 해. 그쵸? 근데 민주적인 회사가 얼마나 민주적인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자, A 회사가 민주적인지 B 회사가 C 회사가 D 회사가 민주적인지 이렇게 잘 모른단 말이야. 그 다음 얼마나 민주적일지 모르죠. 그럴 때 이걸 측정 가능해야만 생산성하고 연관관계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내리는 정의. 그럴 때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민주적인 회사라는 것은 원래 민주성이 참여, 개방, 권한의 위임 이런 거니까, 특히 참여니까. 민주적인 회사는 그때 민주성은 자, 한 주에 열리는 회의 수를 민주성으로 하겠다.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다시요. 한 주에 내린 한 주에 연 회의 수. 그럼 A 회사는 5번 회의했고, B 회사는 10번 했고, C 회사는 2번 했고, D 회사는 4번 했고, 이렇게 이제 뭘로 갈 수 있겠어?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겠죠. 그러면 어떤 회사가 가장 비회사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정의를 뭐라고 그래? 그러면 봐봐, 민주적인 회사에서 민주적인 것을 봐봐, 민주성을 일주에 열리는 회의 수로 한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걸 뭐라 그래?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 그러면 이런 조작적 정의는 측정 가능한 정의고 뭐가 있어야 되겠어? 어느 정도 분류의 배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쌤 봐봐. 배분 정책이다. 그러면 지금 로이에 의하면 배분 정책을 조작적 정의로 내려줘야 되겠죠. 배분 정책을 자, 강제력이 뭐하고 간접적이고 그다음 이럴 때 개인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하고 그렇게 내리는 거하고 자, 이게 간접적이고 직접적이고 또는 어때야 된다. 환경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렇게 내린 거하고 아까 농어민 보조금,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배분 정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농어민 보조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배분 정책이 강하고 약한 걸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잡아봐. 배분 정책이 강한 국가일수록, 배분 정책이 많은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이 높다. 이걸 조사하려고 하면 배분 정책을 어떻게 해야 돼? 측정 가능하도록. 즉 농어민에 대한 보조금이 얼마나 줬는지를 배분 정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 그래야 조작 측정이 되겠죠. 근데 이 농어민에 보조금 주는 건 분배 정책의 배분 정책의 조작 측정이 될 수 있겠고 재분배 정책의 조작 측정이 돼버리면 둘이 구분이 돼야 안 된다는 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일단은 뭘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문제다. 로이는 우리가 어떤 거다? 분류가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배타적이 않는 측면이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한 거고. 자, 31번. 리플라이와 프랭클린이 구분한 배분 정책은 정책 과정에서 이 당사자들 간의 로그롤링 또는 포크배럴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확하고. 리플라이와 프랭클린이 구분한 재분주의 정책은 이념적 논쟁과 소득 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 운영 절차나 일상적 절차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그랬죠. 자, 우리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 SOP가 정립되는 것이 굉장히 뭐합니까? 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봐봐.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그냥 SOP로 정해놔 버리죠. 표준 운영 절차로.
그렇죠? 이런 분배 정책, 배분 정책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쉽단 말이에요. 그다음 33번 리플레어 프랭클린은 이 구분한 경쟁적 규제 정책은 배분 정책적 성격과 규제 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여기까지 맞죠? 규제 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 정책에 해당한다. 자, 리플레어 프랭클린 대부분의 규제 정책은 보호적 규제 정책이다. 34. 리플레어 프랭클린이 구분한 보호적 규제 정책은 소비자나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 집행조직의 규제 집행조직과 피규제 집단 간 갈등일 가능성이 높다. 맞죠? 그래서 아까 갈등이 높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하고 둘이 뭐하기 집행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집행이 어려운 순서의 하나였고, 35. 로이는 정책의 유행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 유행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제 이게 문제야, 쌤. 원래 이거 정책 집행은 리플레어 프랭클린 거죠. 근데 어떤 책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책도 있어요. 일부 책에는. 제가 그걸 사진 찍어 오려고 그랬는데 일부 책에는 그렇게 나와버렸으니까 그 책 보고 낸 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걸 대체해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대체해야 되지만 일단은 정책 집행은 누구 걸로? 리플레어 프랭클린 걸로 알아두자 이 말이에요. 36번은 로이는 정책 유형을 배분, 구성, 규제, 재분배적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비용의 부담 주체가 아니라 강제력의 행사 대상이었죠. 네. 강제력 행사 방법과 행사 대상. 그래서 행사 대상이 개인이냐 환경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37번 로이의 분류 중 재분배 정책의 예는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맞고 누준소득세 맞고 사회보장제도이고, 여기 맞죠? 구성정책에는 선거구조정 기관신설 맞고, 리플레어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제 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 대중을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보호적 규제 정책은 환경 규제, 그다음 식품 규제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쌤 유형은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유형에서 몇 가지만 좀 잘 받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참여자 하겠습니다. 참여자에서는 쌤 거기 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는 나중에 이거 문제 뒤쪽에 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참여자 먼저 볼까요? 먼저 21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정책 참여자는 거기 많이 있지만 쌤 뭐가 중요해? 공식적이냐 아니면 비공식적이냐, 그렇죠? 자, 정책 참여자에서는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이거 나누는 게 중요하고, 비공식에서 특히 공식적일 것 같은데 아닌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어떤 거? 정당, 비공식적인 이익 집단 다들 뭡니까? 비공식적이다. 공식적인은 입법부, 대통령, 그 다음 행정관료 쪽에 있습니다. 쌤, 전문가는 공식입니까? 비공식입니까? 전문가 비공식입니다. 시험장에서 그렇게 나오면 약간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 나중에 정책의 언어 같은 거 들어가면 또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행정조직 내에 있어야 돼. 행정조직 내에 있는 것들이 공식적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딱 한 문제 나왔었죠. 어떤 거? 비공식 조직에서 정당을 뭘로 이야기했습니까?
공식적 이제 그쵸? 공식 참여자. 그다음 최근에는 전문가들이 자 정책 공동체 참여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뒤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정책 네트워크 보면 로즈의 정책 공동체 모형에서 전문가가 또 언급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정책 의제 설정. 자, 정책 의제 설정에서는 먼저 의의가 있고 권력 관계를 여기서 다루기도 하고 앞에서 다루기도 하는데 여기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의의가 있고 의의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의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 의의에서는 거기 자 의의의 정책 의제의 의의와 중요성 나와 있고 의제에 대해서 명칭 그쵸? 의제에 대한 명칭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 거기 정책 의제 설정 유형이죠. 11페이지 쌤 11페이지 정책 의제 설정 유형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먼저 정책 의제 설정이라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전부 다 우리가 법안으로 나오거나 또는 어떤 이 형태의 정책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모든 건. 자, 사회 문제가 여러 사회 문제가 있지만 그걸 정책으로까지 나오는 것은 많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사회 문제가 어떻게 이 순서를 밟아서 우리가 이 정부가 이 국무회의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문제가 그렇죠? 우리가 N번방 같은 사건 같은 경우 옛날에부터 사이버 문제 이 사이버 성폭력 같은 거 이런 거 옛날에도 있었죠. 그렇죠? 또는 아동 학대 같은 것도 정인이 사건 나오기 전에도 있었죠. 아동 학대에 대해서. 그런데 자 그런 것들이 좀 빈번히 일어난단 말이야. 또는 많이 피해자가 생겨. 그럼 사회적 문제가 되죠. 그 다음 뭐가 되겠어? 사회적 이슈화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사회적 이슈만 되고 그 다음 거기서 끝나버린 것도 많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많이 있었단 말이야. 사회적 이슈까지만 되고 많이 끝난단 말이야. 자, 지난번 우리가 이 피해 입어서 물난리 피해 입어서 반지하 문제 있었어 없었어? 지금 반지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없어? 그때는 진짜 반지하 빨리 개선해야 되고 우리나라만 있는 거 갖고 기생충에 나왔다고 그러고 그쵸?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있어 없어? 점차 이러다가 사람들 관심 속에서 멀어지면 똑같죠? 이런 문제가 옛날에도 당연히 침수됐으면 이 반지하 문제 있었겠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 이슈화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서서히 니네가 봐봐. 공정의제. 사람들이 야 이건 정부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참 봅시다. 반지하 문제는 이제 물론 오세훈 시장이 한 이야기 빼놓고는 생각해 보면 이거 정부가 해야 될 일이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되면 지금 당연히 공정의제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버리겠죠. 근데 어떤 문제는 우리가 아까 이 아동 학대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아무리 가정 문제지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 아동 문제 같은 경우는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정부가 나서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공정의제가 돼. 그러다가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이제 뭘로 논의되는 거.
그러면 이제 공식의제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공식의제가 된다면 국무회의에서까지 논의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대안돼, 어떤 대안을 할 것인가, 이것부터는 정책 결정이야. 여기 하기 전까지를 뭐라 그래?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그래. 정책 의제 설정.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정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동학대 문제가 논란이 됐고, 그것이 모두 사회적 이슈가 됐고, 사람들이 이건 정부가 해줬으면 하게 되는 것이 공정의제고,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다음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건 우리가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공식의제가 된다. 또는 이걸 그래서 정부의제라고도 부른다. 그렇죠? 그런데 자, 어떤 문제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여기까지 왔는데 불구하고 정부가 그 예산 없어요 하고 공식의제화 안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정치인들이 별로 관심 안 가져버리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면, 모든 정책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정책 의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정책 의제 설정은 어떤 문제와도 관련됐냐면 몇 종 오류하고 제3종 오류, 그렇죠? 그래서 의제 설정 자체를 여기 공식 의제가 들어올 때, 이거 자체가 뭐가 되냐면 문제의 원인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3종 오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종 오류, 2종 오류, 3종 오류가 있는데, 3종 오류는 뭘 말한다? 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 내리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죠? 이 오류는 나중에 뒤에 한번 하겠습니다. 모아서 1종, 2종, 3종 오류. 자, 의제에 대한 명칭에서는 거기 봅시다. 자, 콧과 일들은 어떤 의제라고 그랬어? 체제 의제, 제도 의제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자, 이스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공의제, 공식의제, 그쵸? 이걸 앤더슨은 토의 의제하고 행동 의제 이렇게 나눴죠. 좀 불만이죠. 그냥 좀 일치시켰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눴다는 거. 그럼 뭐 시험에는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온 게 그냥 뭡니까? 공정의제, 공식의제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죠. 공정, 공식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자, 콧과 엘더가 이야기한 어떤 거? 체제, 제도. 체제, 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일 좀 명확하게 표현된 게 공정, 공식이죠. 공공의 대중들이 문제 삼는 거,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 삼는 거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 들어오는 과정을 한번 보면, 자, 의제 설정하고 관련 집단 봐봐, 쌤.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는 쌤 어떤 것들이다? 어떤 집단만 일단 이야기돼? 동조 집단만. 그러니까 그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집단들만 문제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서서히 어때? 자, 관심 집단까지 퍼져가고, 그 다음 관심 공중까지 퍼지고, 그 다음 어디까지? 일반 공중까지 퍼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 신입대 때 공식의제화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한번 뭐 할 때, 심화할 때 조금 보는 걸로 하고, 이것까지 구분해서 이렇게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자, 쌤, 거기 그 정도는, 그림 정도는 알아둡시다. 문제, 쟁점, 공정의제, 공식의제 할 때 어떤 집단이 관심을 갖는지.
처음에는 아주 소수 집단에서 서서히 다수 집단이 관심을 갖죠. 그래서 일반 누구까지? 일반 공중에까지 관심을 가질 때 그걸 뭐라고 그런다? 공식의제가 됐다고 그런다. 그렇죠? 공식의제가 되려면 일반 대중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콕과 엘더의 정책과정. 콕과 로저의 정책과정도 있고, 자, 콕과 엘더는 거기 그림으로 나왔는데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문제, 그 다음 사회적 이슈, 공중의제, 공식의제. 물론 당연히 콕과 엘더니까 이렇게 썼겠죠. 근데 우리 책엔 참 특이하게 그렇게 쓰던데, 원래는 사회문제, 그 다음 사회적 이슈, 우리가 공증, 그 다음 공식 이렇게 하는데, 콕과 엘더식으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체제, 제도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하고 같은 입장이니까 그냥 공중, 공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문의준이 중식 식단을 하죠. 문의중식. 그쵸? 사회문제, 사회적 이슈, 그 다음, 이 공중의제, 공식의제, 중식. 앞에 거의 사회 다 들어가니까. 그쵸? 그래서, 자,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거. 그 다음, 콕과 로즈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슈제기부터 구체화, 확장, 진입, 이렇게 불렀죠? 자, 이슈제기하고 구체화하고 확장하고 진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책의 일부 우리가 출제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없고 또 불성실한 사람이 들어가서 시간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기 제일 쉬운 게 이런 거 막 순서 내버려.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쵸? 이슈가 그 다음 구체화되는 거고, 그쵸? 구체화되는 것이 뭐가 되고, 확장되고, 그 다음 계속 이게 확장, 아까 집단에 따라 계속 확장됐었잖아. 확장되고, 이게 뭐가 된다? 진입된다. 뭐 이게 어렵다고 이걸 순서만 바꿔서 확장, 구체화 뭐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이구 확진. 아까 이 콕과 엘더가 할 때는 차라리 더 쉽게 생각해. 공중하고 공식만 조금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중식만 잘 기억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건 구확을 잘 구분해야 돼. 구체하고 확산은 잘 구분해야 돼. 그렇죠? 자, 구체화, 확정 또는 확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오면 좋겠어? 이구 확진,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 확진되면서 뭐가 제일 문제가 있어? 귀하고 입이 제일 아팠죠? 넘어갑시다, 그냥. 이구 확진. 자, 있으면 넘어가 되고. 그 다음, 거기 콕과 엘더의 분류,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외부 주도, 동원, 내부적 균형. 그쵸? 자, 외부 주도형은 주로 어떤 건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공중 문제, 정부적, 아까 콕과 엘더가 이야기한 그대로죠. 그래서 보통 어떤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이걸 허심하는 뭐라고 불렀다. 강요된 문제다. 왜? 외부에서 주장돼서 왔으니까 강요된 문제고. 자, 선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다원주의가 발달한 나라. 그 다음 주도자는 거기 보니까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평등사회 이익집단.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해시 같은 경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패널 오염이라든가, 벤처 지원이라든가, 군필자 가산점 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
사회적 문제부터 시작됐죠. 자, 그것 말고도 우리가 아까 이 어떤 거, 이 미세먼지 문제. 미세먼지 문제도 어디서부터 사회적 문제부터 시작됐죠. 아까 정린 사건 같이 아동학대 문제, 그쵸?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외부 주도용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동원령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선택한 문제고 정부가 PR 활동을 통해서 공정의제화가 진행된다. 그래서 보니까 사회 문제가 정부 의제가 먼저 된 뒤에, 정부에서 먼저 결정한 뒤에 외부로 확산시키는 거죠. 공정이 확산시키는 거, 공정의제화 되는 거. 보통 어디에서 많이,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쌤, 거기 주도자 좀 봐주십시오. 주도자. 정부 내 정책 결정자들이 주도해서 정책 의제화를 만드는 경우다.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동원령은 뭐가 들어간다? PR. 그렇죠? 선정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최근의 일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 같은 걸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 사드 배치는 일단 뭐하니까 전 정부 때 북한이 미사일 계속 쏘고 개발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사회 문제가 어느 정도 되니까 정부 당국자가 사드 도입해야 되겠다 하고 난 뒤에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뭐한다. 많이 왜 필요한지 계속 공부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사드 배치. 그 다음 내부적 근형은 뭘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냥 내부에서 결정해버리죠.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알리지 않거나 알릴 필요가 없는 경우죠. 이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 의제화되고 공정 의제로 가지 않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공개성이 낮고 PR 홍보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부기관 내 관료 집단이나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집단이 최고 결정권자에 접근해서 정책 의제화하는 경우. 그래서 PR 같은 거 안 한다. 그렇죠? 바로 뭐가 일어나? 정책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혹시 이라크 전쟁, 쌤, 이라크 전쟁 기억나요?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 혹시 쌤들 태어난 뒤에 일어났었죠? 그 전에 일어났나요? 이라크 전쟁은 무기업자들이 좀 무기는 어때? 사용해야만 또 생산하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꼬드겼어. 부실 꼬드겨서 뭐라 그런다.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서 만들어지고 있단다. 안 되겠다. 우리 이거 빨리 가서 이라크를 침공해야 된다. 이렇게 부추겼단 말이야. 이걸 그래? 하자. 그래서 했는데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있었어 없었어? 하나도 없잖아. 증거 하나도 없잖아. 만들었으면 만든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없었죠. 결국 그럼 이 정책은,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한 정책은 외부에서 이렇게 무기업자들이 누굴 최고 권력자 부시 같은 대통령을 꼬셔서 또는 꼬드겨서 뭐 한단 말이야. 정책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부적 근형. 여러분 이라크 전쟁이 왜 일어나야 된다고 PR 같은 거 안 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무기 개발 사업, 금융실명제도 그랬었고, 그러면 이 쿠바 미사일 사건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케이스에 해당돼. 이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자, 그래서 그것만 잘 받으시고 그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 12페이지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외부 주도형은 외부에서 쭉 들어가는데, 동원형은 외부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뭡니까? 내부에서 결정한 뒤로 PR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오죠.
그래서 공정의제화 하죠. 내부 의제가. 그런데 자, 내부 접근형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없어? 내부에서 결정도 밖으로 안 나오죠. 즉 PR이 없다는 거죠. 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의제 설정 모형이 있는데 메이의 의제 설정 모형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자, 똑같은데 곱과 로즈와 똑같은데 거기 뭐가 있다? 굳히기형. 자, 주저자 대중의 지지가 굉장히 높고 사회적 이 사회적 행위자가 주로 국가가 되는 것이보다 굳히기형이다. 자, 만약에 선생님 거기 봅시다. 자, 이 동원형 같은 경우나 내부 접근형은 관심이 뭐가 돼 있어? 보통 자, 주도자들의 대중의 지지가 보통 관심이나 지지가 낮은 경우를 주로 낮은 경우를 쓰죠. 근데 높을 때는 당연히 관심이 높다는 건 아까 사회 문제 같은 거 떴을 때 관심이 높겠죠. 그래서 외부 주도형인데 관심이 높은데 뭐가 할 수도 있어? 거기 같이 국가가 나서서 할 수도 있어. 관심이 높은 것을.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런다? 굳히기형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자, 이건 조금 적절한 비유가 완전히 적절한 똑같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번에 화물연대 사건이 일어났어. 화물연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건 어떻다? 사회적 이슈화에서 쭉 공정의제 이렇게 쭉 들어온다기보다는 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관심도 없죠? 빅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월드컵보다 더 많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다는 거야. 그럼 그만큼 더 높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자,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렇죠?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어느 정도 지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자신들의 지지가. 그런 것들을 무슨 형이라고 그런다? 굳히기형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 거기에 있는 거 포자형 의제 설정 모형은 자, 뭐가 중요하다? 포자가 거기 뭐가 되려고 한다면 거기와 같이 자, 포자가 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게 되면 균사로 변하듯이 우리가 버섯 같은 거 할 때 균사로 변하려면 환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 그래서 자, 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게 되면 균사로 변하듯이 적절한 환경적 여건이 조성될 때 정책 의제로 발전하게 되면 설명하는 모형이다. 그 밑에 포자 모형은 정책 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포자 모형은 지금 어떤 것들이 뭐한다 이렇게 잠복돼 있다가 그 환경이 되면 뭐가 되고 있다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은 옛날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 문제가 안 됐단 말이야. 옛날에도 문제로는 있었는데 그게 크게 안 터졌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게 서서히 그게 중요한 정책으로 발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죠. 이를테면 옛날에도 엠번방 비슷하게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막 많이 퍼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때요? 요즘은 모든 것이 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순식간에 퍼지고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또는 삭제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훨씬 그런 환경이 조성되니까 그런 문제가 훨씬 더 어떻게 되겠어요? 주요 정책 문제가 되겠죠. 결국 이처럼 환경이 중요하다. 이게 거기 포자 이론입니다. 문제 설정 모형. 그 다음, 이슈 관심 주기 모형. 그쵸? 이것도 이슈가 어떻게 된다? 거기 있는 것처럼 이슈가 처음에는 어떻다? 처음에는 잠복기에 있다가 우리가 이슈의 발견과 이게 어느 정도 표면화됐다가 점차 뭐가 돼서 관심의 현저한 증가와 비용이 인식되고 그다음 대중 관심이 점진적으로 감소했다가 관심의 쇠퇴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반지하 문제도 어땠어? 처음에는 서서히 잠복돼 있었죠. 원래 반지하가 침수되면 굉장히 생명 위험일 가능성이 높죠. 반지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땠어? 서서히 그런 것을 가지고 계기가 됐다가 지금은 또 어때? 아까 비용 문제 같은 건 생각하고 갑자기 쇠퇴기를 겪어서 다시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쇠퇴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 확산 이론, 이건 뒤에 이 정책 변동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다음 동영화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영화 모형. 대표적인 어떤 모형입니까? 신제도주의인데 신제도주의에서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적 신제도주의, 그다음 합리적 신제도주의에서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사회적 신제도주의. 신제도주의에서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 자, 신제도주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아니면 제도에 의해서 인간 행동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거야? 특히 제도에 의해서 결정된 사회적 제도주의는 공식적 제도 말고도 비공식적 제도 또는 비공식적 규범 같은 걸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하철 탔어요. 지하철. 쌤들 되게 피곤해. 앉고 싶어. 근데 또 여기 노약자석이야. 앉아 안 앉아? 안 앉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행위들은 사실은 합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우리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합리성보다는 어떤 것, 적절성을 택한다고 그랬죠. 남에게 어느 정도 뭐 하는 거, 인정받는 정도 행동을 하지 완전히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많은 제도들, 많은 여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일어나겠어? 말 그대로 사회에서 비난받지 않게끔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거 한번 봐요. 사회적 기업. 자, 오늘 나눠드린 거 실제로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동영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라 그래서 충북지역 자활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사회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이거 오늘 나눠드린 거 사회적 신제도주의가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본 거야. 그냥 이런 논문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 쓰여 이런 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충북 지역에 있어서 자활기업들이 왜 저렇게 비슷해지지? 처음에는 좀 달랐는데 거의 대부분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네? 즉 동영화 과정이 일어나네? 그래서 왜 일어나는지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것에 의해서 모방이거나 강제적 또는 모방적, 규범적 이런 상태로 동영화가 일어나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쌤이 이런 사회적 신제도주의, 특히 동영화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연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론은 어떤 틀이야, 틀. 그 틀에 맞춰서 연구를 해보는 것이 동영어 모형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라고 해놓고. 제일 밑에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또. 다른 건, 거기, 제일 중요한 게 콕과 엘더가 아까 정책 의사 결정의 유형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물론 둘 다 굉장히 중요한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이죠. 자, 정책의 창 모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자, 어떤 흐름이 있다? 세 가지 흐름이 있다. 그쵸? 자, 정책의 창. 이건 어떤 모형이 입각해서 어떤 모형을 응용해서 했다고 그랬어?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 정책 결정의 쓰레기통 모형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다? 자,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무슨 흐름이 있다? 문제의 흐름이 있고, 정책 문제 흐름이 있고, 정책 대안 흐름이 있고, 그 다음 정치 흐름이 있는데 이게 우연히 뭐한다? 거기 우연히 겹쳐질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그게 정책 선도자가 있어서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우리가 정책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쓰레기통 모형을 한번 설명하고 난 뒤에 똑같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예로 제일 많이 드는 게,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즉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조직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그랬죠. 조직화된 무정부. 그래서 조직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조직까지 혼란스러운 거. 그렇죠? 관계가. 자, 여러분 대학교 한번 볼까요? 대학교는 조직은 조직이죠. 근데 저희 조직인데 대학교 조직은 어때?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문과학대학하고 저기 자연과학대학이 있는데, 인문과학대학에서 뭐 행사할 때 자연과학대학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저기 하든지 말든지 좀. 그렇죠? 우리가 군대 같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 봐봐요. 자, 그 다음 조직화된 목표도 불분명, 목표도 굉장히, 자, 대학교에 가서 목표 물어보면, 전인교육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취업이 목적이죠. 또 어떤데, 그러면, 전인교육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다 다양하게 말하죠. 굉장히 목표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회사 같은 데다 목표가 이렇게 불분명합니까? 회사는 어때요? 이를테면 삼성 같은 경우는 목표가 분명하죠. 몇 조 이익, 몇 조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교는 목표가 불분명하죠. 기법도 회사는 표준화된 기법을 쓰는데 대학교는 가르치는 교수님마다 다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죠. 그 다음 회사는 고정적 참여를 하는데 여기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가죠. 자, 학생들도 자기가 수업이 있는 날만 가죠. 대학교는 교수님도 자기가 수업이 있는 날만 와서 하죠. 필요할 때만 참여하죠. 아니, 다시 봐봐. 조직이라 그러면, 어떤 조직이라 그러면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사용해서, 효율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어떻든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완전히 강하게 결집되어 있어. 근데 이 조직은 뭐야? 조직되어 있긴 한데 완전히 무정부 상태인 것 같죠? 조직화된 무정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봐봐. 스님. 자, 우리 중앙대학교를 누가 인수했어? 두산 인수를 했다고, 중앙대.
그래서 중대에서 왜 중대가 지금 이렇게 못 크냐면 두산이 완전히 기업식으로 경영을 해버려. 두산은 아니 중앙대학교. 그래서 중앙대학교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지원이 적은 과는 무조건 폐지야. 그 다음 교수들한테 어떻게 편지 썼어? 이메일 썼어. 내일 하기 싫으면 나가. 더 많은 교수 많으니까 나가.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많은 교수들의 교수법이, 다양한 이런 교수법 같은 걸 전혀 존중하지 않고 기업하듯이 하니까 이게 맞아 안 맞아? 대학교 생리하고 안 맞으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저지가 된 무정부 조직이라고 이야기한다.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대학교는 대학 저지가 된 무정부에서는 쓰레기통 모형의 정책 결정이 일어나는데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미안해, 여기 하나. 참여자 선택 기회. 이들이 어떻게 한다. 일사불란하게 딱 해서 어떤 정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를 들면, 학생회장실에 복사기가 고장났어요. 학생회에 복사기가 고장났어. 그러면 어떻게 복사기를 바로 정책 결정자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복사기 고장난 문제가 이렇게 떠다녀. 7월 1일 날 고장났어. 그럼 이렇게 떠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7월 20일 날 행정실에서 결산해 보니까 상반기에 1,000만 원의 여유금이 있어. 그러면 이건 해결책이지. 1,000만 원이니까 복사기 구입하는데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줄 돈으로 1,000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 결정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것도 흘러다녀 이렇게. 그러다가 참여자 상반기에는 1학기 때는 학생회장이 누구나 공부한다고 해서 선출이 안 됐다가 학생회장이 선출됐어. 9월 1일 날, 9월 2일 날. 서서히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참여자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 다음, 그렇다고 해서 복사가 딱 구입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9월 15일 날 학장님이 이제 해외에서 들어왔어. 그래서 학생회장도 뽑히고 그러니까 우리 간담회나 해. 그래서 간담회를 열었어. 이게 선택 기회야. 그러면 이게 우연히 한 통 속에 들어왔을 때만이 뭐가 된다? 정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야기하겠죠. 요즘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학생회장이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특히 우리 복사기 고장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학장님이 뭐 하겠어? 행정실에 전화를 해봐. 어떻게 돈 남는 거 있어요? 만약에 그때 전화했을 때 해결책이 없어. 돈이 없어. 상반기에 다 써서. 그러면 복사기 구입이라는 정책 결정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는 거야. 우연히 한 통. 그러면 꼭 시간도 순서대로 7월 1일, 7월 10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6월 30일 날 결산할 때, 이건 고장은 7월 30일 날 났고 7월 20일 날 이미 결산할 때 1,000만 원이 남아 있었어. 그리고 30일 날 고장 났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꼭 일어난 거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따로따로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뭐 한다? 우연히 한 통 속에 들었을 때 일어난다. 무슨 말인지 대강 알겠죠? 이 논리를 그대로 갖다가 아동학대에 대한 방지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는 거 한번 봐봅시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문제 흐름이 있어. 아동학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성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했어. 그 다음, 저기 그냥 흘러다니고 있고, 이제 이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사회 복지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동에 대한 복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동에 대한 안전, 이런 것에 대한 법안 같은 걸 마련해 놨어. 그런데 마침 그때 정기회가 열렸고, 회기가 만약에 거기 정책 흐름 중에서, 밑에 정책 흐름 중에서 정책이 국회가 개회가 아니고 폐회 중일 때는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아무리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연히 한 통 속에 들어왔을 때, 한 지점에, 그러니까 한 곳에 이게 겹쳤을 때, 여기는 쓰레기통 모양이니까 뭐 한 통 속에 들어왔단 말 안 쓰고, 우연히 겹쳤을 때 뭐가 일어난다? 정책의 창이 열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정책의 창이 열리지 않을 때는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정이 된다 안 된다. 자, 우리나라 법률안 굉장히 많이 제한되지만 통과되는 법률안 몇 개밖에 없죠. 그 지금 많이 제한된 법률안들은 다 사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사건 같은 거 터졌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데 자 봐. 여기서 특히 이제 킹덤이 강조한 건 정책 선도자예요. 우리가 정책을 끝까지 이렇게 선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정책이 일어나 안 일어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봐. 민식이법 이거 만들어질 때 한번 봐봐. 얘들 학교 앞에서 사고 나는 거 한두 번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았죠. 그 다음 그런 것들에 대한 법안도 엄청나게 많았죠. 회기 중에 그럴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정책창이 열렸을 때도 여기 뭡니까? 여기 정책의 선도자 같이 여기 같이 그때 당시에는 몇몇의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앞서서 선도 역할을 했었죠. 거기에 몇몇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통과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책 선도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뒤에 쭉 써져 있어요, 쌤. 자, 14페이지에 써져 있고, 쌤 그걸 여기 봐봐. 고리 원전 1호기 연구정지 정책 결정에 대한 분석에서 킹덤의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단 말이야. 페이지 4페이지 보면 그쵸? 그러니까 행정학을 공부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공부하면 잘 안 들어와. 실제로 적용되는 거 보면 아 그렇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 보니까 일단 문제가 발생했었죠. 문제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 어떤 게 있었어?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의 흐름이 있었죠. 밑줄 쳐놨었어요. 그 다음 정치 흐름이 있었죠. 본회의가 열리거나 이런 흐름들이 있었죠. 그 다음 거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정책 선도자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1호기를 폐쇄하자 이런 정책 결정이 일어났다는 거야. 자, 밑줄 치지 말걸. 이게 밑줄 칠 때는 색깔이 들어가니까 형광펜이니까 색깔이 들어가니까 잘 보여 좋았는데 나중에 뭐하니까 복사하니까 엉망으로 됐어. 자, 그냥 밴드에다 올릴게요. 이건 사실 이거 전부 다 형용색색으로 했는데 흑백으로 하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 자, 그래서 쌤 거기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어떤 흐름인지는 알겠고 어디에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일어났냐? 합리모형으로 일어났냐? 쉽게 말해서 뭡니까? 고리원전 1호기 이연구 정지할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막 모아놓고 이 대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했냐? 아니면 뭐 점직 모형으로 쓴 이런 거 전혀 아니더란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이게 저자가 봤을 때 이건 킹덤의 정책의 흐름 모형으로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입장에서 정책을 분류한 거죠. 그러니까 이연구를 한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킹덤의 정책의 흐름 모형을 왜 배우는지 알겠죠 이제.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공직에 나가게 되면 많은 정책들을 이해하거나
왜 정책이 저렇게 일어났는지 이해하거나 또는 그런 정책을 실제로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가서 실행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겠죠. 또는 공직자가 돼서 정책을 보는 눈이 길러져요. 정책을 보는 눈이. 그런 걸 해라고 이런 것이 배우게 되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였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자 220 여기까지가 일단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지난주에 여기 덜 했던 것 같은데 정책의 창 전일 것 같은데 224페이지면 정책의 창 전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내부 접근 모형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좀 더 해버렸네. 이거 어떻게 하지? 뭐 겹치는 것도 겹쳐서 들어도 괜찮겠지만 일단 여기까지가 뭡니까? 지난번에 촬영이 안 된 부분이어서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